그림 1.5의 A와 같이 T4와 T5 사이의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시점 T에서의 연속시간 신호값을 복원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표본 신호 T1, T2, T3, T4를 기준으로 하는 싱크 신호를 싱크 함수를 이렇게 그려냅니다. 그리고 이 싱크 함수를 살펴보면 최대점을 기준으로 점점 멀어질수록 코사인 파에 가깝게 점점 값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시점 이 t에서의 값을 구하려면 각각의 표본의 싱크 함수의 값을 모두 합해서 원래의 신호, 이렇게 원래 신호에 가까운 파형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T4의 표본인 T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싱크 함수는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T5가 요 원래의 파형에 해당하는 영향을 미치는 그 싱크 함수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둘 사이를 전체적으로 T 시점만큼을 연장해서 부드러운 곡선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보관이 가능하겠죠. 모든 표본 함수의 싱크 함수를 겹쳐 그려놓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모양을 따서 비교를 하게 되면 T 시점에 가까운 TX 표본일수록 각각의 기여도가 더 크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신호 복원 이론 같은 과목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처럼 이산적인 신호로부터 다시 원래의 시간을 복원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아주 놀라운 사실이고요. 시간 영역에서 매우 복잡한 싱크 함수와 같은 연산을 처리하는 회로를 따로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복원 과정은 시간 영역이 아닌 주파수 영역에서 저역 통과 필터, 보통 LPF라고 하는 로우 패스 필터를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우 패스 필터는 낮은 주파수는 통과시키고 높은 주파수는 차단시키는 회로로서 차후에 신호 시스템 같은 과목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는 표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 표본화는 연속시간 실수값을 이산시간의 실수값으로 변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샘플링 주기를 더 많이 가져갈수록 훨씬 더 원래의 값에 가까운 값을 복원하는 게 가능했고요. 이 주파수의 2배로 샘플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나이키스트 표본화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AD 변환의 두 번째 단계는 양자화입니다. 이렇게 이산적인 실수값을 다시 이산적인 정수값에 근사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값을 부화를 통해서 이산시간 정수값을 이산시간 이진보로 변환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어느 과목에서든 시험에 항상 등장하는 아주 단골 문제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단계는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단계를 거칩니다. 1.6의 그림을 보면 표본화 동작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1t에 해당하는 시점의 값이 1.2이기 때문에 얘는 1로 근사가 될 거고요. 2t에 있는 값은 2로 근사가 될 거고 3t에 해당하는 값은 3으로 4t는 5.5이기 때문에 6으로 6.6의 값은 7로 이렇게 각각 양자화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양자화된 신호는 원래의 신호에 비해서 약간의 오차가 나오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양자화 잡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표본화 단계를 좀 더 세밀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원본에 더 가까운, 그러니까 양자화 잡음을 더 줄일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죠. 양자화 잡음은 양자화 신호에서 표본화 신호를 뺀 값을 나타낸 것이고요. 양자화 잡음이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0.5 범위에 있다는 것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 잡음은 신호 자체가 변형됐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신호 복원을 해도 절대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양자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체 영역을 더 잘게 세밀하게 쪼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양자화된 신호는 원래의 신호에 훨씬 더 가깝게 되겠지만 이어지는 부하 동작의 비트 수가 상당히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회로 동작의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양자화된 신호를 다시 이진 부하된 신호로 나타내는 과정, 이걸 우리가 보호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타낸 값은 양자화의 크기가 8개의 크기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3비트로 이진 부호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속시간 아날로그 신호를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다시 디지털 코드로 변환하고 이를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면 원래 신호를 그대로 복원할 수 있을까? 그림 1.7-A의 그림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고 이를 다시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는 양자화 회로와 부호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호선에 그려진 작은 사선, 여기 보면 신호선에 작은 사선이 그려져 있죠. 이 말은 디지털 코드임을 나타내고요. 그 위에 표시되어 있는 숫자 M과 N은 각각의 부하 코드의 비트 수를 나타냅니다. 표본화 유지 회로를 거친 표본화 유지 신호는 그림 1-B와 같이 양자화 회로를 통해서 0과 1로 구성되는 가중치가 없는 온도계 코드 형태의 양자 신호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날로그 영역 동작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양자화에 대한 개념적인 양자화 회로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애는 아날로그 비교기를 나타낸 것이고요. 표본화 신호와 기준값을 비교해서 그 각각의 값이 표본화 유지 신호가 기준값보다 크면 1을, 작으면 0을 나타내게 됩니다. 기준값은 7개로 쪼개진 소영역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 양자화 잡음이 플러스 마이너스 0.5 범위 내에서 양자화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준 전압은 양자화 1, 2, 3, 중간값은 0.5, 1.5, 2.5, 3.5, 4.5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날로그 비교기는 플러스로 입력이 되고 마이너스 되는 이 코드 값보다 크면 1이 나오는 거고 이보다 작으면 0이 표시가 됩니다. 왼쪽의 그림처럼 1.8이 인가가 되는 경우 0.5나 1.5는 각각 1을 출력을 했고요. 나머지 값들은 1.8의 기준 입력값이 기준값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0이란 값이 표시가 됩니다. 4.3이라는 값이 입력이 되면 0.5, 1.5, 2.5, 3.5까지는 1이라는 값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값은 이렇게 0으로 표시가 되죠. 자, 이렇게 온도계 코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값이, 기준값이 우리가 온도계에서 보는 수은주처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값을 가지고 출력이 되기 때문에 온도계 코드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도계 코드는 각각의 비트가 자릿수의 가중치를 나타낸 것은 아니고요. 그 값 자체의 개수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데이터의 존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그림과 같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전송선을 통해서 최소 단위 정보량인 데이터 X가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디지털 데이터의 전송 속도의 단위는 bit/sec 또는 bps로 나타냅니다. 이는 1초 동안에 전송되는 비트의 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1초에 1비트가 전송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전송의 속도는 1bps가 되고요. 이는 1Hz의 주파수로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를 0.1초 동안에 전송한다고 하면 데이터의 전송 속도가 몇 bps인가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또 몇 Hz의 주파수로 전송되는가를 조사하는 것이죠. 자, 전송되는 이진 데이터가 총 15비트이기 때문에 전송의 속도는 0.1초에서 15비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초에는 150비트를 전송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전송로의 전송 속도는 150bps가 됩니다. 또한 주파수는 150Hz가 되겠죠. 고속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서는 고속의 전송회로 및 전송선을 사용을 하는데 이때는 신호의 크기를 작게 함으로써 신호가 움직이는 양을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신호의 크기를 줄이게 되면 아무래도 잡음에 훨씬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잡음에 대한 대책이 훨씬 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다중비트 전송을 할 수가 있는데 다중비트 전송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비트를 병렬로 나란하게 보내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표본화 데이터 전송에서 표본화 주기 t는 1초인 경우 3비트 데이터를 전송할 때 데이터 전송 속도는 몇 bps인가입니다. 표본화 동작을 2배로 빨리 하고 4비트로 양자한다면 데이터 속도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예입니다. 자, 데이터는 3비트고 주기는 10의 마이너스 3초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밀리초로 되어 있죠. 10의 마이너스 3초입니다. 전송의 속도는 3비트 per 10의 마이너스 3초, 즉 3kbps가 되겠습니다. 표본화 속도를 2배로 늘리면 표본화 주기는 0.5ms가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주기가 1ms였으니까 2배로 늘리면 0.5ms가 되고 비트를 4비트로 양자하게 되면 데이터의 전송 속도는 4비트 슬래시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따라서 약 8kbps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를 표현하는 단위입니다. 우리가 최소 단위를 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 단위라는 것은 컴퓨터에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최소 단위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진법의 한 자릿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트라고 하는 것은 0과 1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어떤 정보를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8개 혹은 9개의 비트를 묶어서 정보를 표현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바이트라고 합니다. 1바이트는 256가지의 정보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영어권에서는 이 1바이트로 하나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1캐릭터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한글과 같은 동양권 문자에서는 1문자당 2바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니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워드는 컴퓨터 내부에서 취급하는 정보의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보통 하나의 명령 또는 하나의 수치가 1워드에 해당이 되고요. 이 1워드는 보통 컴퓨터에 따라서 8비트, 16비트, 32비트, 그리고 최근에는 64비트 등등을 나타내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컴퓨터 내부에서 취급하는 정보 단위라는 말은 조금 애매하게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컴퓨터 내부에서 우리가 내부 저장 장치나 내부 메모리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선을 우리가 버스라고 부릅니다. 이 버스선의 길이를 보통 이렇게 워드 단위로 나타냅니다. 한 번에 64비트씩을 전송하게 되면 64비트 머신이 되고요. 32비트를 전송하게 되면 32비트 머신이 되는 것이죠. 니블은 1바이트의 절반인 4비트를 하나의 단위로 한 것을 말합니다. 1바이트는 상위 니블과 하위 니블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호의 관점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에너지 소모의 측면에서 유리함을 배웠습니다. 이때 디지털 코드식은 앞서 봤던 식 1.1과 같이 임의의 진법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때 디지털 코드는 식 1.1과 같이 임의의 진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이진수를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1-9 그림처럼 이렇게 하나의 전송 통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는데 그 데이터를 각각 2진수나 3진수 또는 10진수로 보낸다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진수를 전송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숫자를 하나를 전송하기 때문에 하나의 전송 선로가 필요하게 됩니다. 반면에 3진수를 전송하게 되면 이렇게 3개의 전송 통로가 필요하겠죠. 만약에 이진수를 이용해서 9라는 숫자를 전송한다고 했을 때는요, 이렇게 4개의 전송 통로가 필요할 겁니다. 따라서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보내는 정보량이 최소의 단위 진수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진수가 2진수, 3진수 이렇게 낮은 진법으로 갈수록 데이터를 많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정보 전송의 효율이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인데도 우리가 굳이 이진수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번 절에서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 전송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칩 사이에 어떤 데이터를 보낸다고 했을 때 이 출력 신호가 전송선을 타고 감으로써 필수적으로 잡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출력 신호를 5V로 보내고 데이터를 전달했을 때 잡음이 섞이게 되면 입력 신호에서는 정상적인 5V가 아닌 더 작은 신호나 더 큰 신호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칩 1에서 출력되는 디지털 데이터가 이 전송선을 통해서 칩 2로 입력되는 그림인데요. 출력 전압을 각각 0과 5V를 0과 1에 매핑해서 데이터를 보낸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잡음이 섞이게 되면 입력되는 신호가 더 훨씬 작은 신호로 입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5V를 이용해서 0과 1의 데이터를 보낸다고 했을 때 3V 이상은 1로 인지를 하고요. 2V 이하는 0으로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에 대한 잡음 여유가 2V가 존재하는 거고요. 0에 대한 잡음 여유 역시 2V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 3진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중간에 2.5V를 하나를 더 추가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럴 때 5V에 대한 잡음 여유를 3V까지 가져가고 2.5V에 대한 잡음 여유를 3.5에서 1.5 사이 이렇게 가져가고 0에 대한 잡음 여유를 2V로 가져간다고 하면 이렇게 각각의 잡음 여유의 구간이 겹쳐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살짝 노이즈가 끼는 경우에
이 해당되는 값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잡음 여유 내에서 잡음이 제거돼서 원래 신호가 재생된다는 것이 가능해져야 되지만 이렇게 진수가 커지면서 잡음 여유가 사라지게 되면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진수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수를 높일수록 이 스텝은 훨씬 더 잘게 쪼개지고 결과적으로 아날로그처럼 극단적인 신호가 만들어져 버리면 잡음 여유가 거의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잡음 자체가 신호를 왜곡해서 재생이 되지 않을 수가 있죠. 회로 시스템의 전송 시스템에서는 언제나 잡음이 존재합니다. 이런 충분한 잡음 여유를 가지고 시스템을 설계해야만 이후에 충분히 데이터를 인지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3장에서 다루겠지만 모든 논리 회로에서는 트랜지스터를 ON, OFF의 개념으로 이진수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